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살면서 첫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눈이 진짜 제대로 내려줘서 설경을 만끽하면서 눈호강을 했는데, 그러고 보면 자연이 참 위대합니다. 저는 추위를 잘 못 견뎌서 겨울이 되면 그 추위가 무척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을 다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금수강산이 참 아름답죠. 그 변화가 아름다운 거죠. 변화가. 우리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여름 같은 사람이 겨울 같아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연은 정말 어김없이 그러한 극적인 변화들을 일궈내기 때문에 한 해도 빠짐없이 읽어내잖아요. 그래서 추위는 괴롭지만 그 변화는 참 아름답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수요일마다 수업이 있어서 부천에를 가거든요. 제가 지금 박사 공부하는 데가 가톨릭 대학이라고, 이게 교정이 세 개예요. 해화동에 있는 일단 성신교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시알라지 어떤 신과 대학이랑 그 뭐 학사님들, 그 신부 되시려고 그러는 분들, 이제 대학생 때는 학사님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학사님들 기숙사, 그리고 은퇴 신부님들 사시는 뭐 공간, 그런 것만 있고, 거기 성신교정에는 거기는 이제 전문 어떤 사제 양성 기관이죠. 그리고 가톨릭 신학대학교 학생들은 신부가 되기까지 학기 중에는 무조건 전부가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나 이런데 여기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가톨릭에서 한 명의 이 성직자, 사제가 나오기까지 그 아주 지난한 과정이 생생하게 담긴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게 뭐 1부, 2부, 3부로 그렇게 돼 있나 그런데, 그런 다큐는 우리가 뭐 종교적인 관점 이런 걸 다 초월해서 그냥 한번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고속터미널 있는데 서울 가면은 그 서초동이죠. 서초동에 가면 또 성의교정이 있어요. 거기는 의대랑 간호대 학생들, 이제 또 뭐 의생명 관련 연구원들을 위한 공간인데, 이제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도 거기 있고, 그래서 가톨릭 대가 딴 건 몰라도 대학마다 이제 특성화된 전공들이 조금씩 다른데, 뭐 동국대 불교학과다, 성균관대 유학과다 그러면 뭐랄까, 그게 뭐 요새 뭐 어떤 뭐 전망이 있냐 이런 걸 떠나서 아주 아무튼 독보적이잖아요 그게. 그래 가톨릭 대학도 의대랑 간호대가 좀 독보적이고, 심리학 정도가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부천에 가면은 성심교정이 있는데, 아무튼 신학대랑 간호대, 의대 이 세 단과대학을 제외하면 나머지 단과대학들은 전부가 이제 성심교정에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중독학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중독학과라는 것도, 제가 가톨릭대를 다니게 된 것도 이제 뭐 제가 천주교 신자라 가톨릭대에 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저 원래 제가 그 사제가 되고 싶었던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중독학과라는 게 가톨릭 대학이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독학이라는 게 아직 역사가 짧잖아요. 이거를 어떻게든 가톨릭대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그런 전공으로, 아까 동국대 불교학과나 성균관대 유학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볼 건가 하는 게 중독학과에 소속된 모든 학생들의 이제 숙제라면 숙제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처럼 철학이랑 중독을 접목시켜서 학제간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아무튼 다양한 좀 뭐 상담이면 상담, 뭐 심리, 또 사회복지, 뭐 여러 가지 뭐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좀 오셔서, 얼마 전에 이제 소방관을 하시는 분이 이제 오셔서 청강을 하셨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뭐 소방 뭐 행정에는 뭐 행정에도 필요할 수 있고, 아무튼 소방학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학문이. 그랬을 때 소방학에도 중독학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좀 오셔서, 이 중독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부 과정은 없고 이제 대학원 그 석사, 박사, 석박 통합 과정만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올해로 이제 수료를 합니다. 수료를 하면 이제 학교에 자주 갈 일은 없겠지만, 정말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우리가 중독자가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현대인들 중에서 중독자 아닌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꼭 뭐 현대인뿐만이 아니라 다들 이 사람이라는 게 뭔가에는 이제 집착을 하고 또 어떠한 쾌락, 각자만의 또 쾌락을 느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쾌락을 쫓고 또 뭔가 내가 못하게 되거나 안 하면 이상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대체로 이제 중독학에서는 withdrawal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금단이죠. 우리말로 하면. 금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꼭 술,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 게임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예컨대 헬스장에서 내가 그렇잖아. 뭐 벤치프레스 한 10세트만 하고 그러면 그냥 운동 제대로 한 것 같고 아주 개운하고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벤치프레스 뭐 10세트 이런 걸로는 내가 운동을 한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스쿼트도 해보고 뭐 데드리프트도 해보고 막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운동을 한 3시간, 4시간씩 하고 있고 보통 그런 걸 갖다가 톨레랑스라 그래요. 톨레랑스, 내성이라고 그렇게 내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병만 마셔도 그냥 알딸딸하고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는 2병, 3병을 마셔도 끄떡없게 되는 거. 어떤 특정한 물질이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면 이상한 걸 금단이라 그러고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점점 더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내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제 어떤 negative consequence라 그래서 네거티브 컨시퀀스 어떤 부정적인 이 어떤 결과들 내 삶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게 이제 뭐 그런 거지. 소주를 매일 3병씩 마시든 4병씩 마시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간이 막 기형적으로 알코올을 잘 분해하고 막 효소가 많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나는 술을 쏟아부어도 건강검진 매년 해봐도 몸에 아무 이상 없고 그냥 아침에 칼같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출근해서도 업무에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러면 뭐 또 내가 인간관계 파탄 나고 술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은 술을 아무리 마셔도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질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있지를 않죠. 거의 있지를 않죠. 술 앞에 장사 없고 매 앞에 장사 없고 꼭 술뿐 아니라 사람한테는 늘 리밋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 한계의 기준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누구한테나 한계는 있잖아요. 근데 물질이나 행위에는 중독에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술을 내가 잘 마시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술을 다 마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죽는 날까지 해도 각종 온갖 그냥 약물을 내가 다 써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감기약만 종류별로 다 먹어보고 죽으려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감기약을 내가 한번 죽을 때까지 다 먹어보겠다 목표로 그렇게 삼아서 평생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감기약만 먹고 다녀도 그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도박장도 뭐 우리가 뭐 도박장을 다 문 닫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게임을 다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중독을 유발하는 것들은 대체로 그게 limitless 어떤 너무 이렇게 방대하단 말이야. 한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관건이 되는 거는 인간의 조절과 균형 능력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중용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중이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밸런싱, 어떤 균형 작용을 말하는 거고 용이라는 거는 모더라치온 어떤 조절이다. 그래서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중독의 핵심이 되는 한마디는 사실 이거죠. 그칠 줄 아는 거. 그죠? 멈춤이란 말이에요. 사실 멈춤. 스스로 그칠 줄 아는 거. 그래서 아무튼 뭐 이 내성, 금단,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들, 내 삶에서 부정적인 결과들이 발생하는 거. 그런 이 3가지가 아주 중독의 핵심적인 특징들입니다. 이 외에도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특징들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3가지는 중독이다 하면 아주 공통적인 특징들이 이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에 중독이 돼 있나 지금 뭐 그렇지 않은가 그런 걸 좀 살펴보려면 나한테 내가 안 하거나 못 하게 되면 이상한 게 있는가. 이상하다는 건 불편하거나 불안함을 느낀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뭘 안 했어. 아니면 어떤 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원래 이걸 하려고 했던 거를 못 하게 됐다. 그랬을 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뭔가가 나에게 지금 내 삶에 있는가. 첫째로 이걸 좀 살펴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계속 더 하고 싶게 만드는 거. 그죠? 이 아까
내성이라 그랬잖아요. 롤 내가 딱 한 판만 하고 자야지 그랬는데 두 판, 세 판 하다가 막 밤새고 다음날 학교 지각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건 롤 중독이잖아, 그게. 다른 게 뭐 중독이 아니라. 게임뿐 아니라 뭐가 됐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내가 직성이 풀리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좀 보시면 좋겠고. 셋째로 이 네거티브 컨시퀀스, 저는 뭐 내성 금단 뭐 이런 것보다도 중독 학도로서 그냥 제가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중독의 기준으로 나는 이거를 제일 주요한 기준으로 봐요. 저는 네거티브 컨시퀀스, 부적 결과, 어떤 부정적인 결과들, 내 삶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지. 내 삶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무언가가, 그런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술만 들어갔다 하면 막 여친이랑 싸운다든가, 막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괜히 막 의심하고 시비 걸고, 경마장에만 갔다 하면 내가 빚이 생겨서 돌아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그거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죠. 헬스장에 한번 갔다 그러면 다음날 그냥 온몸이 근육통에 시달릴 정도로 운동을 막 죽을 때까지 한다. 아프다 하면서도 계속 그런 패턴을 반복하는 거. 어떤 물질이든 어떤 행위든 간에 내 삶에서 아무튼 그런 뭐 사소한 것부터 막대한 거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들. 뭐 쟤만 만났다 하면은 내가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뭔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고 기분이 찝찝하다거나, 그런데도 누군가를 계속 만난다 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그게 관계 중독입니다. 먹고 나면 내가 소화제 먹고 막 손가락 넣어서 토하고 그런 걸 알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거. 그 음식 중독이죠. 뭐 소화제, 구토 이런 것들이 전부 건강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게. 어쩌다 한 번 먹는 게 소화제고 정말 어쩌다 하는 게 구토고 그런 거지. 그 외에도 아무튼 중독의 스펙트럼이라는 건 너무나 넓어요. 사실. 마약, 알코올, 뭐 도박, 디지털, 뭐 인터넷 게임 이런 거 보통 이 네 개를 4대 중독이라 그러는데, 이것들 말고도 뭐 성 중독, 운동 중독, 뭐 별의별 중독이 이게 실제로 지금 임상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말고도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것들 중에도 아무튼 내성, 금단, 그리고 이 부정적 결과들, 그게 꼭 물질이나 행위가 아니더라도, 근데 대개는 물질이나 행위로 전부 포섭이 돼요. 포섭이. 예컨대 비합리적인 신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모두한테 있어요, 그런 게. 비합리적인 신념을 계속 내가 막 거기 꽂혀가지고 반추하고 그러는 거, 머릿속으로. 그것도 일종의 생각을 하는 행위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중독의 차원으로 이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내성, 금단, 이 부정적 결과, 내 삶에서 이런 걸 발생시키는 것들을 아주 그냥 싹을 뽑아내서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중독이라니까. 그게 싹을 뽑아서 내가 막 없애려고 그러는 게, 그게 대표적인 중독적인 마인드예요. 그게 없어질 수가 없는 거를 없애고 끊겠다 그러는 게, 그게 중독입니다. 다만 잠시 멈춰보는 일, 잠깐 그쳐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는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갑자기 중독 얘기를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무슨 가톨릭 때? 가톨릭 때 얘기, 그걸 제가 왜 했냐면은 부천에, 부천 특히 저기 역곡이나 뭐 온수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 혹시 저희 채널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가톨릭 대학교 앞에 성심 고가라고 고가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뭐 대단한 고가도 아니에요. 그냥 언덕배기 정도 되는 그런 고가인데, 그 고가를 넘어야 이제 가톨릭 대학교 성심 교정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게 사실 성심 수녀회에서 운영을 했던 성심 여자대학 자리예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학생, 여학생 다 다니는 종합대학으로 그 정체성이 좀 바뀌었는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학교에 수업이 있어서 가는데 눈이 무척 내리길래 집에서 1시간을 일찍 나갔어요. 평소보다 1시간을 일찍 나갔는데, 여기 서울에서 부천 가려면 막 서부간선 이런 데가 항상 거의 막히는 데여서, 근데 눈이 내려서 그런지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그리고 전부 그냥 평소 같으면 막 빵빵거리고 그럴 상황에서도 서로들 그냥 이 운전자들이 양보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제가 그 운전을 하고 가면서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네 삶도 이렇게 눈이 내리는 길을 운전하듯이 그렇게 서로가 조심하고 삼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서로가 서로한테 마치 눈이 내리는 길을 걷거나 우리가 운전을 하듯이 그렇게
서로 삼가고 좀 배려하고 양보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안전거리도 잘 서로가 유지하고 눈이 내리니까 물론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도로가 더 평화롭고 눈 안 내릴 때보다 목적지에도 더 빨리 도착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 선로를 다니듯 그런 어떤 즉흥시도 지어보고 그랬는데 시를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뭐 문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그냥 근데 누구든지 시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날 1시간 일찍 나와서 부천에를 1시간도 더 빨리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빨리 가서 눈이 와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4시 수업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2시에 나갔는데 부천에 도착하니까 3시가 채 안 됐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성심 고가도로 앞에서 이제 우회전해서 고가만 넘으면 바로 학교예요. 근데 아무리 서 있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앞에 차들이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앞에 뭐 사고가 났나 싶어가지고 한참을 차에 그냥 앉아 있다가 한 10분 지나니까 이게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렸죠. 내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쭉 걸어가 보니까 차 한 대가 그 성심 고가에 고립이 돼가지고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눈이 이렇게 계속 그 쏟아지는데도 정말 이틀 동안 종일 눈이 내렸잖아요. 눈이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눈이 또 그렇게 빨리 오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런 걸 뭐 블랙 아이스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음 봤어요. 저도 아무리 그 엑셀을 막 밟고 그래도 차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게 뭐 막 SUV 차량이고 그런데도 계속 막 미끄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립된 운전자의 차량이. 그래서 그 운전하시는 분이 어떤 아주머니인데 저보고 제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저보고 타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남의 차를 어떻게 운전해요. 그리고 제가 한다고 그게 뭐 달라지겠습니까? 뭐 저도 처음 겪는 일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이빠이 그냥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좀 당황을 하셔서 그런지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죠. 확 그냥 튀어나갈까 봐 겁나기도 하고 막 설설 미끄러지니까. 그래서 그 운전자 아주머니 따님하고 딸이 같이 타고 있었나 봐요. 막 제 차에 있는 우산 2개를 그냥 들고 와서 바퀴 밑에 얼은 걸 막 파내고 차 바퀴 앞에다 뭐 담요를 깔아보고 아무튼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요지부동이죠 뭐. 그래서 이 우산 끝으로 얼음을 막 파내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그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열자나 이런 데 보면은 왜 우공이라는 노인이 집 앞에 이제 산을 옮기겠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산을 넘어 다니고 하는 게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그 산을 옮기겠다고 옛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요즘 같으면 터널을 뚫겠지. 터널을 뚫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 산을 이제 파서 없애겠다고 산을 딴 데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그 산의 흙을 매일같이 퍼날랐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산을 옮겼다 그러잖아요. 우공이. 그게 참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길이 없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얘기인데 뭐 그래도 시사점이 있기는 하죠. 뭔가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하는 그리고 어떤 끈기와 지구력 계속해서 끈기를 갖고 좀 이렇게 남들이 다 터무니없다고 말하는 일일지라도 계속해서 지구력을 갖고 하다 보면은 뭔가 이뤄낼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시사점은 있겠죠. 아무튼 막 우산으로 이 바퀴 밑에 막 거기 얼은 거를 파고 파내고 담요를 깔고 막 뒤에서 막 밀어도 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차를 어떻게 보내드렸어요. 그 차가 이제 결국 올라갔어 그 고가를 보내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제 차가 문제잖아요. 나도 똑같은 저도 그 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제 차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막 밟으니까 막 타이어가 막 타는 냄새가 나고 그러더니 몇 번 막 슬슬 미끄러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올라가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학교에 도착하니까 3시 50분이에요. 3시 50분 4시 수업인데 거의 그러니까 제가 3시 안 돼가지고 부천 도착했는데 1시간을 거의 길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몸도 그냥 얼굴이고 뭐고 그냥 다 젖고 그 바퀴가 한번 헛돌 때마다 그 밑에 그냥 눈이고 물이고 그냥 온몸으로 이게 다 튀니까 거의 그냥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해가지고 수업을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다행한 일이죠. 누군가는 그 아주머니는 이제 그 고가 넘어가면서 안도했을 거고 뭐 제가 별 한 건 없지만 제가 뭐 별 도움이 된 건 없지만 그래도 안도감을 느꼈을 거고 뭔가 다친 사람 없고 그러니까 참 다행한 일인데 그 성심 고가라는 데가
사실 그렇게 높은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그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지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 고가가 거기가 그날만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나중에는 막 경찰도 오고, 사람들이 신고를 하니까 경찰도 오고 그냥 교통 정리를 한다고 난리가 나고, 그 교수님도 늦게 오시더라고 그날. 차가 꿈쩍도 하질 않아가지고 어디 그 근처 교회 주차장에다가 수업을 해야 되니까 교수가 늦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은 일단 해야 되겠고 막 그 교회 주차장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거기다 차를 잠깐 대놓고 막 뛰어오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에 5시 반 넘으면 그 교회가 문 닫는다 그러면서 아 죄송하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차 좀 빼고 오겠다 그러면서 막 또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는 거는 그게 늘 문제가 되어 왔거나 항상 문제가 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는 게. 그 지점에서 문제가 반복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차들이 미끄러지고 그러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고가가 좀 짧고 낮고 그런 고가라도 그래도 거기다가 열선을 깔아야죠. 예. 제가 이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제 책에도 써놓은 내용이지만은 그 맹자에 보면은 정나라의 자산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재상이 맹자에서는 이 맹자가 자산을 까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훌륭한 재상이었다 그럽니다. 정치학적으로 자산의 정치를 조명하는 연구도 많이 있고 책도 많고 그래요. 또 중국에는 더 많아요. 근데 맹자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실려 있거든요. 제 책에 실린 내용을 그냥 제가 그대로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정나라에서 강물이 불어나자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자산, 정나라의 재상, 총리 자산은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수레로 일일이 건네주었다. 맹자께서 이에 대하여 자산을 평하여 말하기를 은혜롭기는 하되 정치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 해가 11월이 될 때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고 12월이 될 때 수레가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놨다면 백성들은 강 건너는 것을 애초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군자가 미리 그 정사를 화평하게 다스려 놓는다면 길을 다닐 때 사람들을 물리치기에 편하다.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매번 일일이 건네주겠는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각각 만나서 기쁘게 해주려면 날마다 쉬지 않고 하더라도 부족할 것이다. 이게 맹자의 이 평이죠. 맹자가 말하는 이런 게 그 운임금이 고대 상고사의 운임금이 치수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어떤 행기소무사라는 게 있잖아요. 행기소무사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그 행기소무사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일이 없도록 하는 바의 행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떤 무사하도록 하는 그 일이 없도록 하는 실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새 말로 하면 한마디로 예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방, 미연에 방지하는 거. 그래서 요임금 때 그 강이 막 계속 범람하고 그러니까 그 옛날 저기 나일강처럼 그 나일강처럼 차라리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면 좋은데 저기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그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런 데처럼 그냥 불규칙적으로 이게 범람을 하니까 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죽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씩 홍수가 났다 하면은 그냥 네 땅 내 땅 구분해 놓은 거 그런 것도 막 다 사라지고 그걸 다시 막 선을 긋고 이 구획을 정리하고 그러려다 보면 그냥 싸움이 나고 농작물 다 망가지고 며칠씩 물 빠질 때까지 나무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있어야 되고 뭐 원숭이처럼. 그래서 요임금이 누구든지 내가 물을 잡는 사람한테 왕위를 선양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대우가 운임금이 치수를 하는 거잖아요. 우 8년어에 삼가 기문이 불입이다 그래가지고 이 우임금이 8년 동안 이 물기를 잡느라고 밖으로 8년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 대문 앞을 3번 지나갔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우 8년어에 삼가 기문이 불입이다. 그런 대목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우님금이 치수를 했던 그 방식이라는 게 그 핵심적인 건 뭐냐면 땅을 파서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만큼 있으니까 계속 물이 여기로 치고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 거야. 이렇게 파 들어가는 거죠. 땅을. 그래가지고 올라온 물이 이렇게 흐르게끔 어디로? 바다로 흐르게끔 했던 거. 이게 운임금의 어떤 치수를 했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맹자에 보면 이렇게 막 범람한 물들이 이 물길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뭐 생겨난 것들이 뭐냐면 그게 이제 뭐 황하니 자한강이니 뭐
회순위, 한순위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뭐 이런 게 고증은 좀 어려운 것들이지만 맹자에 아무튼 그런 대목이 실려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운님금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거죠. 예컨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하지 않고 여기 땅 위에다가 이 상태에서 땅 위에다 뭐 댐을 쌓았다든지 아니면 뭐 방파제로 어떻게 이렇게 물을 한번 막아보려고 요새 방파제 같은 거 이제 그 바닷가 가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물을 막아보려고 그랬으면은 이거는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인 강물의 범람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뭐 댐이나 방파제나 사실 이런 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그리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막 커가지고 조금만 이제 가서 조금씩 한 번씩 보수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콘크리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운님금은 이런 식으로 댐을 만든다든지 뭐 방파제를 쌓는다든지 그렇게 위험 요인을 계속해서 남겨두는 방식으로서 치수를 하지 않고 이 물의 성질을 따라서 물의 본성, 물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물의 본성을 따라서 물의 본성이 뭐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그죠? 그러면 얕은 데서 깊은 데로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좁은 데서 넓은 데로 흘러가는 그러한 물의 본성, 물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서 강물이 바다로 흐르게끔 길만 터줌으로써 그렇게 치수에 성공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임금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물이 범람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의 삶이 편안하게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맹자가 말하는 이 행기소무사라는 게 이런 맥락이다 그거예요. 미리 예방을 하면 참 좋겠으나 예방에 실패했을 적에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서 그 해결책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실천함으로써 기소무사 다시는 그 일이 없도록 하는 없도록 하는 실천이다. 그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러면서 맹자가 자산을 까는 게 총리가 타는 수레에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태워가지고 강을 건네주는 거 그거는 참 은혜로운 일이고 그렇게 굉장히 자애롭게 보이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총리 역할의 본질이 진짜 그거냐 맹자는 그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강가에서 백성들을 건네주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뱃사공의 일이지. 강이 범람했으면 총리란 인간이 당장 그 즉시 빨리 관저로 복귀를 해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다시 겪지 않을 수 있게 해야 좋을까? 그 대책을 강구해야지. 거기서 백성들을 몇 날 며칠을 일일이 자기 수레로 건네주고 있다? 그거는 넌센스고 월권이다 그런 이야기죠. 총리가 할 일을 뱃사공이 하는 것도 월권이지만 뱃사공이 해야 될 일을 총리가 하는 것도 월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맹자가 그러면서 11월쯤 사람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놓고 12월쯤 술에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놓으면 그 동네는 11월, 12월 이때 주로 강이 범람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근본이 해결되고 무사 일이 없어진다. 번거로운 일이 없게 될 거를 간단하게 예방에 실패했으면 앞으로라도 무사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행해야지. 동양에서 항상 이 행은 제가 프랙티스라고 실천이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실천을 해야지 어떻게 총리가 백성들을 일일이 건네주고 백성들이야 뭐 좋아할 수도 있겠죠. 막 우리 총리님 최고다 그러고 내가 살면서 언제 이 총리님 타는 수레를 한번 타보겠나 아주 땡 잡았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막 박수치고 칭송하고 뭐 난리도 아니겠죠. 근데 맹자는 그게 정치의 본질은 아니다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치가의 본질이라는 거는 내가 백성들한테 칭송받는 데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의 본질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동양하고 서구 문화에 좀 두드러지는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서구 사회 특히 저기 미국의 같은 경우 미국은 사실 서구라 그러지도 않아요. 원래가 미국은 그냥 서양 국가일 뿐이죠. 저 남미나 북미나 이쪽은 원래 서구라 그러질 않아요. 근데 아무튼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1, 2차 대전이라는 어떤 굉장한 상황적 호재로 인해서 물론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었죠. 뭐 링컨이나 루즈벨트나 케네디나 뭐 닉슨이라는 분도 사실은 닉슨 게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약간 이 오명을 좀 쓰게 된 거지. 그
굉장히 세부적인 면면을 정책적인 것들을 보고 그러면 상당히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닉슨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미국의 아무튼 정치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를 끝으로 그게 아마 저는 뭐 어떻게 변화할지는 또 모르지만은 오바마 행정부가 피날레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형편없는 정치로 진짜 세계의 빅브라더가 전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인종들에 대한 이 미국 사회의 관용, 물론 여전히 차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차별을 해소해 나가려고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고 지금 트럼프라는 인물은 차별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조장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미국 국적을 가진 중상류층 백인 남성을 제외한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트럼프라는 인물. 그래도 그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왜 용광로라 그러기도 하고 그 뭐 샐러드 보울이다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다문화, 다인종의 그 조화와 이제 협력으로 그리고 이제 뭐 양차 대전으로 이제 부지불식간에 이제 세계의 헤게모니를 거머쥐게 된 그런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으로 치면 졸부란 말이에요. 졸부. 그나마도 좀 멋있는 졸부였다가 지금은 뭐 전혀 멋있지 못한 그런 졸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뭐 미국 얘기를 자세하게 할 건 없죠. 지금 우리 집 꼬락서니도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집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어떤 서양적 특히 미국적 헤게모니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또 서양 문화에 우리가 너무 또 이제 젖어들고 익숙하고 모든 무슨 이 근현대 이 학문이라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그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뭐 학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서구적인 서양적인 것들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이 서양의 문화라는 거는요, 특히 미국의 문화라는 거, 그거는 대단한 어떤 히어로 문화입니다. 히어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그 마블이나 뭐 그런 거 있죠. 그 뭐 영화 뭐가 있죠? 어벤져스 뭐 그런 거 뭐 아무튼 뭐 별게 다 있잖아요. 무슨 뭐 개미 거미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별하별 히어로들이 그 뭐 영웅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뭐 스파이더맨, 앤트맨, 뭐 헐크, 뭐 아이언맨 뭐 그런 뭐 정말 각양각색의 히어로들 그런 영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거는 미국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역사에는 없지만 그러한 가상의 영웅들이라도 좀 어거지로 만들어내서 그러한 영웅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상징성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미국은 그렇잖아요. 거의 그 무슨 포르노에 가까운 성인 영화에까지 성조기를 한 번은 꼭 집어넣는 나라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짧은 역사, 그 역사의 부재를 그들 스스로가 배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올해가 단기 몇 년입니까? 2024년에 2333 더하면 단기 4357년, 근 5000년에 가까운 고조선 이래로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자체적으로 철학사를 쓸 수 있는 민족이고 우리가 한국사를 쓸 수가 있고 한국 문학사를 쓸 수가 있고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정말 많지 않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러셀이나 이런 사람들도 서양 철학사는 그런 쓰고 그래도 자체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단일 민족과 단일 국가가 예컨대 뭐 프랑스 철학사, 독일 철학사, 이태리 철학사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거 역사적으로 불가능해요. 거기는 또 땅덩어리가 하나고 막 이렇게 전부 내륙이고 그 프랑스니 독일이니 하는 그런 개념부터가 너무나 사실은 근대적인 개념들입니다. 오히려 뭐 100번 양보해서 러시아 같은 데는 철학사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유를 도대체 어떤 사유로 봐야 좋겠냐? 이 철학자를 어느 나라 철학자로 봐야 좋겠냐부터 시작해서 뭐 독일이냐 오스트리아냐 뭐 바이마르냐 뭐 불란서도 그래요. 이게 뭐 카페풍이냐 뭐 부르봉풍이냐 과연 독자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느냐 유의한 특색이 고유한 특색이 있느냐 이런 것들 자체가 그건 뭐 너무나 정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복잡합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끽해봤자 근세 서양 철학이라고 해봤자 그게 뭐 프랑크푸르트 뭐라느니 뭐 사르트 락파라느니 뭐 하는 어떤 이 스쿨이나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스쿨이나 어떤 트래디션
트래디션, 어떤 뭐 학풍이나 어떤 학파의 범주를 벗어나질 못해요. 서양 철학사는 그 각각의 한 나라들을 두고 본다면, 지금의 규정된 나라들을 보고 보면. 근데 어떤 히스토리 차원의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History of Philosophy, 철학사를 쓸 수가 있는 단군의 고조선 이래로 어떤 삼국, 통일, 신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정한 흐름을 갖고 특색을 따져가면서 철학사를 쓸 수가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서양 철학사에 실려 있는 중세 철학이라는 거는, 그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신학이지 철학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뭐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분들의 그런 논리들이 그걸 철학에 사실 갖다 껴 넣을 것도 아니에요. 그 껴 넣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걸 갖다 넣어 놓는 거지. 그건 신학적인 관점이지 그 철학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쨌든 제가 뭐 서양 철학을 뭐 안 좋게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내재된 우리 민족적인 힘이 있고, 어느 나라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미국의 뭐 히어로 문화가 이런 게 무작정 나쁘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폄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민족이 히어로에 열광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동양에도 히어로가 있어요. 우리는 대개 동양에서는 뭐 영웅이라는 번역은 이 서구적인 개념에서의 히어로랑 맞지 않아요. 사실 제가 볼 땐 동양의 히어로는 성인입니다. 성인. 영웅으로 번역을 하긴 하지만 히어로를, 동양에서 진정한 의미의 히어로는 성인이죠. 그 미국의 히어로 영화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죽어 나 자빠지기 시작하면은 아주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그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멋지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구하고 위기를 해결하고, 그리고 전부 해결되면 막 사람들이 막 영웅들을 떠받들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뭐 사진 찍어주세요, 막 칭송하고 난리가 나는 그 스토리가 전부가 그렇잖아요. 전부가. 그 어떤 미국식 히어로 문화라는 스토리가 전부가 그렇잖아요. 사실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 동양의 성인들은, 제가 얼마 전에 도덕경에서 뭐 공성이 불거니 공성부류다. 공을 쌓았더라도 그 공에 머무르지 않고, 공을 소유하려고 그러지 않고, 공을 억지로 쫓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랬지만은, 동양의 성인들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자체를 약간은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공로가 드러난다는 거, 내 업적이 드러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무사, 예방에 실패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제가 써놓은 얘기지만, 편작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거의 신의에 가깝다 그랬던, 의술이 신적인 경지에 이르렀다 그랬던 편작이, 그 편작이 이제 자기가 막내야. 그리고 위로 형이 둘 있거든요. 근데 편작이 그러잖아요. 우리 삼형제 중에서 내 의술이 제일 하급이다. 제일 말단이다, 그거야. 우리 큰형은 어떻게 하냐면 병이 생기기도 전에 병을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예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 보고 저 사람 계속 저렇게 가다가는 몇 년 있다가 뭐 암에 걸리겠는데, 그러면 미리 그 사람 살짝 불러가지고 주의사항을 일러주고, 뭐 이런 거 저런 음식도 좀 가리고 조심하고, 생활 패턴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처방을 내려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병이 나기도 전에. 그리고 둘째 형은 병이 막 생길라 그럴 때 딱 고쳐버린다, 그거예요. 둘째 형은 이제 뭐 기침 소리 같은 거 이런 거 좀 듣고 그러면, 저게 뭐 가벼운 감기로 끝날 건지, 아니면 뭐 저게 폐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뭐 아니면 뭐 장차 폐암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침 소리인지, 그런 걸 안다 그거지, 둘째 형은. 그러니까 진단을 내리고 병이 아주 미미할 때 고쳐버린다, 그거예요. 병을 키우지 않는다, 그 얘기죠, 둘째 형은. 근데 편작하는 말이, 근데 나 편작은 환자의 병이 도질 대로 도진 다음에야 급하게 이제 막 침을 놓고 독한 약을 써서 겨우 환자의 병을 고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는, 편작의 첫째 형, 둘째 형은 드러날 일이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뭐 그 사람 덕이고, 뭐 저 사람이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내가 그렇게 됐다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저 사람 말 듣고 내가 이렇게 멀쩡한지도 모른다, 그런 소리예요. 근데 편작은 드러나게끔, 사람들의 병을 드러나게끔 고쳐주고, 이미 다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그걸 회복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의술은 그렇기 때문에 편자에 그러잖아요. 첫째 형의 의술이 제일이고 둘째 형의 의술이 차상이요. 내 의술이 제일 하급이다. 편자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맹자식 표현에 따르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맹자식 표현에 따르면 행기소무사의 의술이 이게 최상의 의술이다. 의술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편작의 첫째 형처럼 무사할 때 무사하게끔 해버리는 거, 일이 없도록 해버리는 그런 의술이야말로 정말 신의에 가까운 의술이지. 편작처럼 일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허둥지둥 고치고 뭐 그러는 거는 편작 스스로가 내 의술은 형들에 비하면 하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대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주목하는 게 예방의학 분과란 말이에요. 일단 병이 안 나는 게 중요하고 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상이니까 그게. 이 미국의 히어로 문화나 이런 것들은요. 의술로 치면 병이 아주 도질 대로 도진 다음에야 치료를 하는 거나 별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병이 도져야 돼요. 도져야지. 아니 병이 도져야지 그제서야 이제 걔들이 뭐 헐크나 뭐 이런 애들이 나설 수가 있으니까. 빌미라기보다 나설 명분이 그래야 생기잖아. 병이 도져야지. 뭐 막 폭탄 테러가 나고 막 그냥 전쟁이 나고 뭐 사람들이 다 나자빠 죽게 생기고 그래야지 걔들이 나설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동양의 정신이라는 거는 늘 행기소무사. 동양의 히어로, 동양의 성인들은 늘 예방에 집중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무사하게 잘 살아가면서도 그게 누구 덕인지조차도 알지를 못하게끔 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을,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동양에서 말하는 히어로의 역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짜 영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삼국지나 뭐 이렇게 박터지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물론 그 안에, 그 대단한 서사시 안에 우리 동양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로맨스가 있죠. 대단한 로망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군가를 성인이라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성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성인의 역할이라는 거는 애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패권 다툼이 애시당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성인이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전쟁 나서 거기서 막 누가 더 잘 싸우고 뭐 그런 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굳이 필요치 않은 전쟁까지 일으켜서 지금 몇 년을 온 세계를 구렁텅이로 몰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오늘날의 그 러시아의 행태라든가 그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그 불란서의 행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왜 거기다가 하여간 이 참 우리 한민족이지만은 이 모두가 사실은 그게 성인의 정치가 아니라 소인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오늘은 어떻게 눈 내린 날 학교 가던 얘기를 하다가 장자 길라잡이인데 장자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오늘 강의를 지금 시간이 마치게 됐는데, 혹시 저희 시청자, 구독자분들 중에 부천 시민이 계시면 그 뭐 어디다가 좀 알아보셔야 될 건데, 시청이나 어디 뭐 구청에 해야 될까? 원미구청이나, 아무튼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서제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옛날에도 뭐 신문고도 있고 그랬다 그러지만은 그건 어쩌다 한번 씨알이나 맥힐까 말까 한 게 신문고고, 백성들이 전부 자유롭게 그 누리집 같은 데서 서제션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아무튼 성심 고가도로에 저는 이제 올해 수료하면은 자주 갈 일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그 성심 고가도로에 열선을 꼭 좀 깔아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 그 근처 사시는 분이 하시는 거, 부천 시민이 하시는 게 더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엊그제 만약에 그 성심 고가 거기에 이미 열선이 깔려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경찰들도 그냥 경찰들도 그 보니까 겨울만 되면 거기 아주 상습적으로 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열선만 깔려 있었어도 그 고립됐던 아주머니나 저나 뭐 다른 운전자들이나 아주 그냥 그 편안하게 성심고가를 정말 무사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넘어갔겠죠. 근데 뭐 거기 열선 깔려 있다고 우리가 눈 내리는 날 성심고가 넘어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부천시장이나 원미구청장이나 원미경찰서장을 막 속으로 내가 이분들 덕분이라고 칭송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무사하게 잘 넘어다닐 뿐이죠.
뿐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어로라는 건 현실에 없어요. 그 성심고가에서 그렇게 막 낑낑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아이언맨이 날아와가지고 차를 막 번쩍 들어가지고 건네주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현실에는. 근데 성인은 얼마든지 현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누구나 사실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강의 보시는 분들 중에 부천 시민 어느 분이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거기 만약에 성심고가에 올해라도 공사를 잘해서 열선이 깔린다 하면은 당장 올해도 그렇고 내년 겨울부터는 성심고가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분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렇게. 누구 덕인지는 우리가 고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겠지만, 이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모두가 무사하고 편안해지는 거라, 그게. 예, 이게 정말 위대한 정치고, 성인의 정치며, 동양의 멋이다, 이런 게. 예, 행기소무사. 그 일이 없도록 하는 바로서의 실천. 예, 그게 필요한 시점이, 전부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요새는 약간 그런 게 좀 보편화됐잖아요. 정치인들이 자기가 드러나거나 칭송받을 일이 아니면 신경도 쓰질 않고 아예 관심조차 없고 그런 소인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치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인기나 칭송받음에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위험을 미연에 제거하고 민중들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정치의 본질은 있는 것이다. 오늘 장자 길라잡이에서 장자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 드린 것 같은데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예, 아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바돼서 저도 늘 이렇습니다. 늘 좀 제가 과해요. 예, 모든 게 좀 제가 과한 편인데 저도 알고 있고 이제 과유불급이라서 과한 거는 모자란 것만 모자란 것과 같다란 얘기거든요. 뭐 과한 거나 모자란 거는 뭐가 낫다 못하다 이런 게 없다 그거예요. 과한 거는 곧 그게 부족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게 이제 과유불급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과하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아무튼 여기서 뭐 더 해? 장자를 좀 더 해요. 아무튼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여러분들 시간도 뺏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치고 저도 이제 자꾸 이거 그치는 연습을 많이 저도 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술 문제도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 그치는 게 잘 안 돼요.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아무튼 다음 주에는 다시 장자를 테마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길이 굉장히 미끄럽고 그러니까요. 뭐 올겨울 내내 늘 좀 조심하시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